고용희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제일교포 출신이잖아요. 북한에서는 북송 제일교포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를 해요. 우리 그 장군님, 원수님이 백두혈통이라 그랬는데 저거 후지산 줄기 아니야? 그 생모 고용희의 아버지인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죠. 고경택이라는 양반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뭘 했냐면 히로타 군복공장이라는 일본의 군수업체에서 이제 관리자로 일을 해요. 아이고, 저게 뭐 후지산 줄기만이 아니라 그 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일성을 토벌하러 다닌 일본군의 군복을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김씨체제 세습되면서 신격화된 권력은 더 약해지고 있나요? 강해지고 있나요? 그리고 약해지고 있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리스마에 입각한 어떤 북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부분은 이제 김정일 때 또 김정은을 거치면서 현격히 약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북한보다 이제 GDP가 추월해서 앞지르기 시작한 게 1969년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197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우리가 북한보다 좀 못 사는 것처럼 비춰졌을 거거든요. 그럼 그 시대의 북한 주민들이나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자기네 체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보다 사회주의 체제가 더 잘 산다고 이제 느끼는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 좀 우월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김일성이 사망한 94년 이후에 자기네들이 대기근 사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200~300만 명이 뭐 굶어 죽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결국은 그때 이제 배급이, 노동당의 배급망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무너진 것 같아요. 김정일이 17년간 통치를 하면서 그럭저럭 버티고 아들인 김정은한테까지 권력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배경으로 한 어떤 통치 이런 부분은 무너졌습니다. 그 김정은도 27살에 2011년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좀 차용했잖아요. 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코트를 입고 살도 찌우고 중절모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서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자 노선을 노리고 있는데 선대 수령의 그 수준으로 자기가 그 지지를 받거나 권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포갑적 수단. 남쪽 한류 문화 이게 문제다. 젊은 애들이 다 이것 때문에 체제가 물먹은 담벼락처럼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포갑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죠. 김정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북중 접경을 넘어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이러는 거를 물론 강제 북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포갑적으로 탄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중 접경 지역을 완전히 이제 그 봉쇄를 하고 탈북자에 대한 어떤 가혹한 어떤 보복, 또 남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체제 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특히 집권 초기부터 이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어떤 숙청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지금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고 뭐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복형인 김정남도 독살을 해서 죽이고 고모부인 장성택도 저렇게 무참히 처형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야 이거 뭐 파리 목숨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북한 간부들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들 보면은 뭐 기가 막히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그냥 계속 메모에 적고 있는 거예요. 왜? 눈 마주쳐서 괜히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다가는 얘 뭐 딴 생각하나? 이런 게 있고 장성택이가 죽을 때처럼 서서 뭐 건성건성 이렇게 박수나 치고 짝다리나 짚고 이러다가 결국은 간첩죄 뭐 반역죄로 처형이 되는 이런 운명을 가니까 절대 복종 그 뭐 북한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적자생존? 우리가 생각하는 적자생존하고 다르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냥 계속 이유 없이 메모하는 척 하는 거예요. 수첩 펼쳐서. 10명 있으면 10명 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자발적인 복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통치를 하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다음 또 후계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할까 아니면 누가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현재까지 노출된 건 김주애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과거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렇게 후계 권력이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제일 그 중심을 잡은 거는 국정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국가정보원의 어떤 정보력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하기도 하고 국정원의 이제 과거 시절부터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후계 문제와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는 제 경험상 국정원의 판단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김정일 후계자가 이렇게 결정될 때도 처음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가 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 지금 될 것 같다. 이러다가 김정철이는 뭐 호르몬계 이상 질환 때문에 여성 목소리가 나오고 가슴이 좀 여성처럼 붉어지는 이런 게 있어서 낙마했다. 이제 김정은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다 그 시기가 되게 맞아 떨어지게 정확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사실 김주애가 나온 게 이제 2022년 11월 화성 17형 미사일 발사 현장 때 김정은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죠. 초기에는 이게 뭐 딸바보 김정은이 그냥 딸 자랑하려고 한번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느냐. 쟤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를 이제 그 본부석이라고 하는 주석단에 내세우고 국가행사의 중심에 내세우고 이러면서 야, 후계자로 가는 것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국정원이 이제 그때 판단이 후계 수업을 받고 있고 후계자를 위한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작년 가을쯤부터 국정원이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김주애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형제가 또 수업을 받고 있는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이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가 될 가능성이 한 70% 아닐 가능성도 30% 정도 이렇게 배제가 돼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지금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미국타임스가 이제 CIA 정보를 토대로 해서 그 과거에 밝힌 거 보면 적어도 3명의 자녀가 있다. 그 중에 1명은 최소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어떤 좀 핸디캡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정원의 정보를 판단해 본다면 3명의 자녀 가운데 김주애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김주애만큼 이름이 많이 들렸던 게 김여정인데 예.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은 어떤 인물이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러죠? 모든 길은 로마요? 네.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당간부들은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네. 김여정이 한테 이제 뭐 이렇게 그 이권이라든가 받아야 될 경우라든가 아니면 승진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여정이가 거의 정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스위스에서 10대 시절에 엄마 아버지도 없이 그 먼 데서 조기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형인 김정철도 있었지만 김정은하고 여동생인 김여정이 정말 우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별한. 그런 것들이 어쩌면 김정은이 20살 나던 2004년에 생모인 고용이가 프랑스에서 이제 암 치료를 받다 죽거든요. 아마 고용이의 마지막 유언도 김정은한테 너가 나중에 잘 될 텐데 여동생인 여정이 쟤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든 길이 그리로 통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는 김여정만큼은 다른 간부들과 달리 오빠의 이런 후광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몰락이나 나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여정이 이제 한때는 후계 순위 1순위였죠.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오빠를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회담에서 오빠를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그 노동당 강령을 개정을 하면서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말고 제1비서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1비서가 누군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 제1비서 자리에 아마도 김여정이를 앉혔을 거다. 그래서 김정은 유고시에 김여정이 백두혈통으로서 권한을 대신해서 김씨 집안이 권력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조정자 역할, 권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맡겼다고 보기 때문에 김여정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네. 지금 북한 권력에서는 명실상부한 2인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 특히 여성들이 전면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 뭐 리설주, 김주애, 현송월 이렇게 여성들이 좀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이 그 생모인 고용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는 지금 김정은의 정책에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한다고 보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하고 28년을 살고 우리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그 적통으로서 최고 권력을 넘겨받았고 내가 지금 그 권력자인데 엄마는 왜 생전에 한 번도 퍼스트레이디로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프랑스 병원에서 쓸쓸하게 혼자 숨져가야 했을까? 죽은 뒤에도 무슨 도둑질 하듯이 관에 담아가지고 평양으로 시신을 몰래 운구했고 지금도 평양에도 자그마하게 이제 묘지가 뭐 이렇게 성역화는 했겠죠. 그렇게 했지만 지금 김정은조차도 생모를 전혀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은 엄청나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나는 저 못난 아버지하고는 그 점에서만큼은 달라. 난 다르게 행동할 거야. 이게 아마 부인 이설주를 2012년 7월에 집권한 지 한 6개월 안 돼가지고 북한 공식 매체에 등장시키고 부인 이설주 동지라고 이렇게 등장시킨 그런 부분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김일성도 자기 그 본처인 김정숙, 그러니까 김정일을 낳았던 김정숙이 이제 정권을 이제 수립하기 이전에 숨지고 타이피스트였던 김성애를 이제 후처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김성애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은 김일성이 죽기 전인 94년 6월에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부인 로잘린 여사하고 같이 왔을 때 한 번 데리고 나온 게 끝이에요. 죽기 직전에.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뭐 여성 편력이 있고 본부인이라는 뭐 김혜숙인가 이런 여자도 있고 이랬지만 김정은의 엄마인 고용희하고 2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등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애달펐는지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생모인 고용희의 생전의 활동 모습을 담은 그 영상을 당간부들한테만 살짝 돌렸어요. 근데 곧 회수해가지고 걷어들였어요. 아, 이게 생모를 내가 마음은 그런데 알릴 계제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출생의 비밀이 알려지면 자기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고용희가 출생의 비밀에 안 좋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고용희는 1954년에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1교포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조총련의 간부였어요.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죠. 근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갑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북송 제1교포들에 대해서 째포라 그래서 아주 멸시를 해요. 그런 집안이었지만 이 고용희가 만수대예술단 무용수로 들어가면서 김정일의 눈에 나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 장군님, 원수님이 백두혈통이라 그랬는데 저거 후지산 줄기 아니야? 그 뭐 째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생모 고용희의 아버지인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죠. 이 사람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제주 출신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제주 봉계 마을에 가면 이 고경택 씨 그 집안이 살고 있고 거기에 고경택 씨 허묘까지도 유해는 없지만 묘까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고경택이라는 양반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뭘 했냐면 히로타 군복공장이라는 일본의 군수업체에서 이제 관리자로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저게 뭐 후지산 줄기만이 아니라 한라산 줄기? 남조선 그건데 이게 백두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결국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빨치산 활동을 했던 김일성을 토벌하러 다닌 일본군의 군복을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우상화, 자기 가계에 대한 우상화 부분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1월 8일이 자기 생일인데 집권 15년 차가 되는 올해 지난 1월 8일에도 생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부인 이설주의 그런 파격적인 등장이 북한 정치적 사회에도 변화를 좀 줬나요? 북한 간부들 입장에서는 뭐 파격이었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네, 저희도 믿지를 않았죠. 2012년 7월에 모란봉악당 공연을 하는데 김정은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옆에 웬 여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때 뭐 김여정이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럴 때니까 저게 김여정인가? 아니면 다른 또 여자 이 형제 이쪽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했고 뭐 보자 하는 비서일 수도 있겠구나 이랬는데 얼마 있다가 문수물놀이장에 나타난 두 부부가 부인 이설주 동지라고 한 거에 더 놀라운 거는 김정은 옆에 그 이설주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 노동당의 이제 원로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수령님 옆에 저 어린 와이프가 팔짱을 막 잡고 가? 그 얼마 있다가는 둘이서 이제 평양에 새로 만든 뭐 해맞이 식당? 이런 데를 갔는데 이설주가 팝콘 이렇게 튀겨진 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전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제사회에도 그런 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고 퍼스트레이디를 내세울 수 있고 이런 입장이고 그게 결국은 그 뒤에 보면 시진핑을 만나러 베이징을 가고 이럴 때도 그 인설주를 데리고 가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정상 외교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김여정은 친여동생인 거죠. 그렇죠. 그럼 리설주랑 김여정 둘 중에서 권력은 누가 더 센 건가요? 지금은 김정은이 당연히 자기 딸 주애를 선택하겠죠. 주애를 선택할 텐데 부인 이설주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100%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애와 김여정의 대립구도 가능성은 좀 있나요? 그걸 저는 지난해 말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이렇게 상정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후계자로 적어도 자기 자녀들 이쪽을 뭐 100%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재벌이나 이렇게 큰 기업의 지분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지분을 대주주인 이 회장님이 자기 자식한테 줄지 형제한테 줄지 누구한테 줄지 뭐 사회에 뭐 기부를 할지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막내 아들한테 줄지 뭐 큰 누구한테 줄지는 김정일의 사례도 보면 막판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 사람 마음이에요. 당연히 믿을 건 핏줄 뿐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북한의 이제 후계자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후계자론이라는 책자에도 보면 김여정은 후계자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수령의 풍모를 뭐 그대로 닮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을 언급해 놨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후계자는 수령과 대를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형제 사이에 만약에 후계자를 이렇게 해버리면 후계 권력이 넘어가도 얼마 있다가 또 그 문제가 봉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를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김여정이는 그럼 뭐냐 아직 자녀들이 김주애나 이 자녀들이 어리다면 4대로 가는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권력을 유지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정도로 김여정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작년 12월 31일 날 평양에 이제 우리 여의도 같은 능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대동강에. 거기에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한 15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스타디움이 있는데 김정은이 거기서 이제 새해맞이 공연을 합니다. 주민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요. 근데 특이한 게 간부들이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 뭐 총리니 뭐 이런 사람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해요. 북한에 부부 동반이란 개념이 별로 없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탁 와가지고 또 총리 부인이랑 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인이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부인들 얼굴도 비춰주고 이러는데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정말 놀랄만한 영상이 하나 나와요. 김여정이가 자기 아들과 딸로 보이는 한 8살, 10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도 그게 뭐 북한도 설명 없이 그냥 쓱 지나갔지만 분명히 김여정의 아들, 딸이에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김여정이 뭔가 여기에다가 이런 걸 녹여 넣은 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겠다. 그건 적어도 오빠의 자녀인 김주애라든가 그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은 그 백두혈통이라는 이런 거를 따지고 본다면 김여정의 아이들
여기도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틀림없는 뭐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백두혈통 세습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여정이 김주애에 밀려가지고 그동안에 좀 뒤편에서 이렇게 귀퉁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거다. 김여정이 이제 어쨌든 이런 선전선동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다 관장을 하니까 그 장면에 굳이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김여정의 자녀들 그리고 김주애와 어떤 그 권력의 차지를 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 자녀들이 김정은의 숨겨진 자녀들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김정은의 숨겨진 자녀들과도 어떤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김정은의 지금 건강 상태 뭐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은지랑 김정은이 급사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북한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제 내구성을 따질 때 뭐 반체제 세력이 있느냐, 뭐 또 시민사회나 노조나 이런 것들이 야당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이럴 때 북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존속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 중에서 저는 사실 김정은 건강이 제일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제 김정은이 올해 나이 41살인데 41살 된 청년을 놓고 너 뭐 내일 죽을 거야. 너 뭐 지금 너무 패타니까 오래 못 살아. 할아버지, 아버지도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으니까 너도 지금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참 좀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육안으로 이렇게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저게 김정은 건강이 40대니까 버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에 등장하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북한 매체의 영상들은 다 제대로 컨트롤되고 잘 편집된 영상이지만 김정은이 과거에 러시아에 갔을 때 열차에 내려서 한 10m 정도 걸어왔는데 러시아도 이제 언론이 통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러시아 방송의 그 여성 기자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고 마이크로 이제 인터뷰를 시도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숨을 못 쉬어요. 그 정도를 걸어오거든. 이러면서 그 쇳소리 나는 이런 아주 헐떡거리는 이런 숨소리가 그대로 담기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담배, 줄담배 피는 거, 또 포금하는 거, 잠을 못 자는 기세가 이렇게 좀 나타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저는 북한 체제의 어떤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라 이런 것들에 닥친다면 그게 좀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 김일성의 급사 상황, 94년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예측했죠. 김정일로 넘어갔고 김정일 사망 때도 또 김정은으로 넘어왔고 27살짜리가 제대로 통치할 수가 있을까? 이런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뭐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하듯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좀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적어도 애들이 한 20살 정도는 돼야지 그게 되는 거고 김여정으로의 어떤 권력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를 북한의 이런 그 원로 세력들이 쉽게 이렇게 용인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김일성 사망 때랑 김정일 사망 때랑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정도가 다르고요. 지금은 훨씬 더 그런 세습체제에 대한 엘리트나 주민들의 반감은 좀 높아져 있다고 봐요. 김정은 체제가 지금 어떤 유고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김여정이 그거를 넘겨받아서 한다 이런 상황보다는 북한의 어떤 집단 지도체제 등장이라든가 군부에 의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저 근데 이제 김정은 건강 관련해서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김정은이 이제 건강이 우리가 안 좋고 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술, 담배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근경색 같은 그런 이제 유전적인 병도 있고 한 건데, 한 가지가 좀 의문인 게, 이게 사실 우리의 좀 희망이 들어간 부분이 그렇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뭐 비만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몸무게 100kg 나가신 분도 있고, 130kg 나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너 한 몇 년 못 살겠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단기간에 죽지 않거든요, 보통. 그다음에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한국은 또 술에 되게 간대한 나라니까. 보면서, 10년 내에 넌 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병을 달고 살 확률은 높겠지만.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김일성은 1912년에 태어나서 94년에 82년 정도 사셨던 거고, 김정일은 1942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한 70년 정도 살았던 건데, 김정은은 1984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뭐 북한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의료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발전했을 거고, 주변 국가에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도 어느 정도 받을 텐데, 김정은의 건강에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찍 죽을 수 있고 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 느낀 게, 우리 희망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은 그것 외에 건강을 케어하는 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세팅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나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분명한 변수로 언급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워요.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체격, 그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뭐 한국에도 그렇고 뭐 서구 사회는 더 그런 분들 입장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런 접근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적이고 아주 세계적 수준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도 아무리 의료 이런 게 낙후돼 있다 그래도 최고 지도자 자기네들 뭐 그 사람 하나가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는 이런 체제니까 거기에 이제 혼신을 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매우 취약한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김일성 사망 때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임박해 있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묘양산 별장에 가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쇼크가 왔는데 그날 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서 응급 헬기도 뜨지를 못하고 사망했다. 이게 이제 얘기고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때도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죠. 지방 현장을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다니다가 열차 내에서 숨졌다.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김정일의 전용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평양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대개 이게 뭐냐면 의료진들이나 비서들이 케어할 수 없는 시간 혼자 자다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집무실에 비서들이랑 뭐 회의하다가 문제 생겼다? 그러면 심근경색 정도는 골든타임 내로 얼마든지 응급조치가 돼서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의외로 이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료 정보라든가 그거를 탐지하는 게 한미 정보당국이 정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숨졌는데 2008년 여름에 순환기 계통의 이상,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잖아요. 8월에. 그러다가 이제 11월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2008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돌아왔나 이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CIA 한국 거점에 있는 미국 요원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온 스트로크가 세 번째다. 앞서 경미한 게 두 번이 있었다는 거죠. 몇 달 공개적으로 안 나올 때. 근데 60대 후반의 저 나이에 세 번의 스트로크가 오면은 3년 내로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3년 1개월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것들이 한국이나 뭐 그 국제사회에서 호사가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정보기관들이 고도의 정보를 통해서 과거에 보면 김정일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이 프랑스의 그 과거에 김정일을 치료했던 뇌 치료하는 의사한테 뇌 CT 찍은 걸 가가지고 제출을 하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때 정보기관이 했는데 나왔던 그 의료 기록을 CIA가 입수를 한 거잖아요. 그걸 또 분석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의료 정보라는 게 사실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뭐 정보 전쟁에서 그런 거 얻어내는 건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것들이
말씀하신 게 타당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야, 제목 곧 죽을 거야. 음. 맨날 사망설 나오고 뭐 이런데 건재하고 북한 관련해서 사실 기사를 쓰던 뭐 방송을 하던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 누가 죽었다. 사망설. 나중에 다시 살아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적어도 지금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리어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